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아이온큐 좀 전일장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5 그리고 $50 여기에 세력의 포지션, 차익 실현 포지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3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재무부에서 나섰고요.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최소 $40억 확대를 했어요. 30년물 금리가 5.3%를 넘어서서 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이라든지 EU 쪽도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주요국 장기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한 직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공식 명분은 시장 유동성 지원이지만요. 장기물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매수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금리 급등 압력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금리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주식은 좀 숨통이 트인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는데요. 어제 모더나라는 주식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뭐로 유명하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로 유명하죠. 이 모더나가 어제 180% 가까이 178%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급등이 나왔냐면 쉽게 설명하면 얘네가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죠.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던 그 플랫폼 물질로 이거를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만큼이나 급등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180%입니다. 상한폭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가 터지면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장 강조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더나가 얘기가 나와서 비슷한 관점에서 볼 만한 얘기가 있는데 이 AI 얘기인데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이제 단백질 설계와 분석 과학 그리고 자동화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는 AI가 예전에는 논문을 읽고 나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AI가 이제 과학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과학자가 하던 사람이 하던 연구의 일부를 직접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15개 중에 14개 이렇게 실제 설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4개 성공에서는 적중률이 일부 40%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설계를 하면 적중률이 보통 10에서 15%가 나옵니다. 근데 이 클로드가 설계를 했더니 40%나 나왔다라는 거죠. 자, AI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 제가 AI 주도주로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고,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움직임인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아이온큐 옵션이 지금 촘촘하게 여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잡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돼야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소화 부분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죠. 실제로 지난주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제가 $45부터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조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소화를 해줘야 오히려 더 매물대 없이 더 잘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분장 시작 전에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옵션 데이터들 이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적용하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 좀 볼만한 이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자, 이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경쟁사죠. 자, 이 리게티 컴퓨팅을 필두로 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의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리게티가 이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리게티고 하나는 IBM입니다. IBM은 이 모듈형 극 좋은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조직 개편이랑 이 극 좋은 시스템,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뉴스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산업의 경쟁 기준이 좋은 QPU를 만드는 것에서 좋은 QPU를 대량으로 연결하고 생산하고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아이온큐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방향과 상당히 겹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리게티부터 설명을 드리면 리게티는 이 시스템스 딜리버리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CTO를 COO로 옮기고 제조와 시스템 납품,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사업 개발, 정부 사업, 공급망과 시설까지 하나의 운영 조직 아래 묶었어요. 이유도 명확합니다. 9큐비트부터 36에서 108큐비트까지 고객사 내부에 직접 설치하는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터 수요가 늘면서 이제 연구개발 인력이 제품 개발과 고객 설치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초기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는 몇 대 시스템만 만드는 걸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 고객이 늘어나죠.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PU 성능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기본 디폴트 값에 이제 생산 일정이라든지 부품 조달, 품질 관리, 설치,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연동, 유지 보수까지 모두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도 연구실에서 한 대 잘 만드는 산업에서 같은 성능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온큐가 최근에 프로덕션 매니저라든지 MPI 매뉴팩처링 그리고 커스터머 딜리버리 같은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스카이워터까지 품으면서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역량을 내부 생태계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으로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아이온큐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문제를 아이온큐는 벌써부터 준비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 첫 번째 리게티 컴퓨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IBM 발표는요. 기술적으로 또 다른 신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IBM 극저온 냉각 시스템을 연결해서 이거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모듈당 배송 공간도 기존보다 최대 12배를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연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BM조차 하나의 초거대 QPU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모듈형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는 거죠. 이거 아이온큐 진작부터 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IBM조차 이제는 거대한 한 대로는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아이온큐가 추진하는 방향 역시 이거였죠. 고성능 트랩드 이온 QPU를 작은 모듈 단위로 만들고 광자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시스템을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IBM의 초전도 방식이랑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이 같은 양자 컴퓨팅 산업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 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모듈화로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인터커넥트라든지 제조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다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문제인식을 아이온큐 진작부터 하고 그래서 그동안 M&A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왔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하는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이제 2026년에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회사라면 넥스트 스텝에 대한 이해도도 같은 업계에서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온큐의 장점이 이제는 선명해질 시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쟁사를 통해서 아이온큐가 걸어가는 길이 맞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리게티 이걸 위해서 조직을 바꾸기 시작했고 IBM 하드웨어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는 이미 제조, 인터커넥트, 양자 네트워크, 시스템 납품이라는 퍼즐을 동시에 맞추고 있어요. 가장 앞서 나가는 프론티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겨나는 시장에서
선점하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주주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력의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모더나의 사례에서 180% 급등이 터졌듯이 미국 시장 특징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모더나가 뭐 개잡주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주도주 내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의 주도주는 AI겠죠.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로 인해서 뜬 경우고요. 지금 모든 채권이라든지 금리라든지 AI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병목이 어디서 생기느냐죠. 지금 모두가 두 번째 병목,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전력 문제를 풀고 나면 바로 다음에 벽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장표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자, 사실 전력 병목과 열 병목은 같은 이야기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이 전기, 파란색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전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연산에 쓰인 극히 일부를 빼면 들어간 전력은 거의 전부 이렇게 빨간 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즉, 전력 소비량이 그대로 발열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는 발전소를 더 지으면 돼요. 여기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는데 시간과 돈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열은 다릅니다. 이 공기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열의 양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요. 자,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렉 하나에 1만, 2만 와트. 팬으로 바람 불어서 충분히 식혔습니다. 공랭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대략 렉당 수만 와트 수준이에요. 그런데 AI 렉은요, 이미 13만 와트나 됩니다. 이미 공기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설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칩 위에 냉각판을 직접 올리고 액체를 직접 흘리는 액냉, 그리고 아예 서버를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으로. 자, 여기에 새로운 부품군이 통째로 태어납니다. 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분배 장치, 콜드 플레이트, 배관과 커넥터, 누수 감지, 그리고 그 열을 밖으로 버리는 설비까지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렉 바깥, 시설 냉각입니다. 근데 훨씬 어려운 병목은 칩 패키지 안쪽에 있어요. 자, HBM을 생각해 보세요. D램을 12단, 16단으로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현장 답사나 취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뭐 평택 여기 다 모여 있죠. HBM 전문가들. 전부 다 지금 냉각에 대해서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HBM을 생각을 해보면 아래층 D램에서 나온 열은 어디로 빠질까요? 위에도 D램, 아래도 D램입니다. 열이 갇힌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바로 옆에는 열을 가장 많이 내는 로직 칩이 또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는 냉각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소재의 문제로 풉니다. 칩과 히트싱크 사이에 들어가는 열 전달 소재, 몰딩 소재, 범프를 없애서 열 저항 자체를 줄이는 접합 방식, 여러 가지 소재 변화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앞으로 패키지 안에 광 모듈이 들어와요. 자, 광 소자는 온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파장이 틀어지죠. 즉, 냉각을 못 잡으면 다음 세대의 패키징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냉각이 부품이 아니라 성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차트 제가 띄워놨죠. 1달러도 안 되던 엔비디아가 200달러 넘게 간 이유 간단합니다. CPU만으로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너무 느렸고 연산 병목을 엔비디아가 독점했기 때문이죠. 연산 병목에서 가장 많이 번 회사가 엔비디아였다면 그렇다면 이 열 병목에서 가장 많이 벌 회사는 어디냐? 저는 두 층으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렉과 시설을 시키는 이 냉각 장비 쪽. 다른 하나는 패키지 안쪽 열을 다루는 방열 소체 부품 쪽.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이 후자 쪽에서 더 크게 벌립니다.
장비는 대체제가 있지만 소재는 한번 검증되면 세대가 바뀌어도 안 바꾼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퀄 뚫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사실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M7 종목들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비중 실어서 사도 몇 주밖에 못 산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회사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아마 이쪽으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솔직히. 이 종목 영상에서 바로 공개할 수도 있지만 다만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께 먼저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 회사 재무제표까지 뜯어가지고 정말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요. 될 것 같고요. 여기 링크 누르면은 새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에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체크 눌러주시고 여기에 남겨주시면 번호만 틀리지 않는다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는 시간 동안에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